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그 표본점을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실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변수 안에 가질 수 있는 관측값이 남자, 여자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남자면 1, 여자면 2에 대응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남자, 여자 일일이 키보드를 치지 않더라도 1,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입력을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리커트 5점 척도처럼 매우 만족을 5에 매우 불만족을 1에 숫자로 대응시키면 나중에 그것을 사자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이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는 가장 큰 특징이 낱낱이로 개별값을 셀 수 있고 개별값에 또 대응이 되는 0 아닌 확률값을 대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떤 개별값에 대한 확률은 언제나 0이고 구간에 대한 확률만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도 연속 확률 변수도 하나의 상수가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보니 분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률 분포라 하는데 확률 분포 함수를 이산일 경우에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일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우리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정의를 했죠. 자, 분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쯤인가 하는 기대값의 개념이 필요할 테고 또 중심을 기점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하는 산포도, 분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개념을 익혔습니다.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에는 x와 fx의 곱을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준 것 그것이 바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었고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당연히 x와 fx의 곱을 전 구간 대에서 적분해 준 값이 되겠죠. 그리고 분산은요. 어떤 것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편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개념인데 이것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의 간편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어땠나요? x제곱의 기대값에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준 것과 같았죠. 자, 그러면 그 성질이 평균은 성질이 어땠어요? 상수의 평균은 상수 그 자체. 그쵸?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의 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평균을 구한 뒤에 위치 이동한 만큼 더해주고 빼주어도 상관이 없고 앞에 확률 변수 앞에 개수를 곱해주더라도 기대값 취한 뒤에 개수를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분산은요. 상수는 흩어짐이 없기 때문에 분산은 제로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은 분산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만을 더해주든 10을 더해주든 확률 변수의 분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A만큼 어떤 개수가 확률 변수 앞에 곱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포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항 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일일이 개별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어렵고 또 그림으로 확인한 것처럼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시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연속형 보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장 표집 분포로 들어갈게요. 자, 6장 표집 분포에는 6개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익힙니다. 그리고 표집 분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이 가능한 함수, 통계량이 가지는 분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통계학 수준에서 많이 다루는 그 통계량이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정과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통계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또 다른 표집 분포들, T분포나 F분포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장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1절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관심 있는 것은 모집단이에요. 그쵸? 나의 관심은 모집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집단 중에서도 하나의 상수값,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상수, 그 값, 모수가 궁금해요. 그것을 우리는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모수, 그런데 모수, 만약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하다. 그러면 모평균이 궁금할 테고, 만약 모집단의 분산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모수는 모분산이죠. 그쵸? 자, 그런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n이 너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비표집 오차의 개입도 크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성을 띈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을 뽑아요. 그로부터. 자, 그러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모 평균이 궁금하니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랜덤 샘플을 뽑아가지고 표본 n개의 자료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모평균이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표본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S제곱과 X바를 계산한 바 있습니다. X바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료값 Xi들이 전체 주어지면 그것을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것, 그것을 우리는 표본의 평균이라고 했고, 표본의 분산은 Xi에서 X바를 뺀 편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뒤에 뭘로 나눠줘요? n-1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표본의 분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이 가능한, 계산이 가능한 함수를 우리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statistic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전체에 대한 하나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상수값, 그 모수가 궁금했는데 전수조사를 못하고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인 표본만 뽑아가지고 그로부터 계산한 통계량을 얻었어요. 왜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에 대한 이야기를 추론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 바로 표집분포 이론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표집분포 이론을 통하면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통계량과 미지의 모수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량은 표본이 어떻게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확률 변수고, 그렇죠.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량은 하나에 정해져 있는 상수가 아니라 다양한 값을 가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분포를 파악해서 그 분포가 과연 모수와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바를 가지고 모평균 뮤,
S 스퀘어를 가지고 어떻게 시그마 제곱을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5장 표집분포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집분포 이론을 하고 난 뒤에 그 근거가 마련돼야 우리가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과 검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앞서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랜덤 샘플 볼게요. 확률 변수, 확률 표본, 랜덤 샘플입니다. 무작위 표본이죠. 그냥 우리가 딱 듣기에 어때요? 무작위로 제비뽑기식으로 뽑은 표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 번 더 정의를 해보면 xi들은 x가 모집단의 분포가 만약 이런 fx라는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럴 때 그로부터 크기가 n인 랜덤 샘플을 뽑는다. 랜덤 샘플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뽑은 xi도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두 번째 뽑힌 x2도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n번째 뽑은 확률 변수도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면서 이러한 xi들은 서로 독립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n개의 xi들을 우리는 크기 n인 랜덤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의합니다. xi들은 모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가지면서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을 뜻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뒤에 부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표기법보다는 어떻게 해요? xi는 fx를 id로 따른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단 i는 크기가 n이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자, 이때 이 id는 무슨 뜻이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independent 하면서 서로 독립이란 뜻이에요. independent하고 그리고 동일한 분포를 가져요. identically distributed 분포죠. 분포를 따릅니다. 무엇과 같은 모집단의 분포 fx를 동일하게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i들 확률 표본으로 주어지는 확률 변수 xi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이 표기를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뽑힌 확률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계산이 가능한 함수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계량입니다. 통계량 한번 볼까요? 통계량은 확률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 가능한 함수입니다. 즉 n개의 xi들이 주어지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늘 계속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1, 2, 3, 4, 5라고 하는 자료, 5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표본 평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계량 맞죠? 중앙값 계산할 수 있어요. 통계량이에요.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이 가능하죠. 범위
계산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값이 주어지면 계산이 가능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x바는 xi들의 함수기 때문에 xi의 값이 주어지면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처럼 3 이렇게요. 그리고 표본의 분산도 마찬가지 딱 떨어지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t제곱과 같이 xi뿐만이 아니라 mu 여기 있는 이 모 평균의 값을 포함하고 있다면 미지의 모수를 포함하는 함수는 확률 표본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값이 하나의 구체적인 상수값으로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값은 이런 함수는 통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계량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안에 미지의 모수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즉 표본의 자료값이 주어지면 숫자로 계산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통계량이 뭐가 있습니까? x바, 표본의 평균, s제곱, 표본의 분산, 그리고 표본으로부터 얻은 라지 피엣, 표본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통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서는 표본 평균의 분포, 5.3절에서는 표본 비율의 분포, 5.4절에서는 표본 분산의 분포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표집 분포 이론을 배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의 모평균이 궁금합니다. 모평균 뮤가 궁금한데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을 합니다. 표본 평균 x바는 xi들을 모두 더한 것을 n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도대체 x바가 평균이 얼마이고 x바의 분산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x바 자리에 그대로 식이 들어옵니다. i는 1부터 n까지. 자, 그러면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n분의 1은 나중에 더해줘도 돼요. 그래서 n분의 1은 밖으로 나옵니다. 확률 표본 xi들의 합의 기대값은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합한 뒤에 기대값을 구하나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합하나 똑같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확률 표본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라고 생각하세요. xi들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분포를 갖고 모집단의 분산과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 정리할게요. 자, 요런 이제 확률 표본을 뽑았다 하면 이때 이 xi들의 합은 어때요? 모평균 뮤와 같죠. 그래서 이 뮤를 n번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i가 1일 때도 뮤, i가 2일 때도 뮤, i가 n일 때도 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n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분되면 뮤만 남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x바는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가지긴 하지만 결국 그것의 평균을 계산하면 모평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x바가 μ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한번 볼게요. x바 대신에 x바의 공식을 써줬습니다.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확률 변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 어때요?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쳤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자, 그런데 이때 이 xi들은 크기가 n인 확률 표본 어때요? xi는 iid로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독립일 때는 분산을 구할 때 합의 분산이나 분산의 합이 똑같습니다. 독립이 아니라면 공분산 항이 추가가 되어야 하나 독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분산과 분산의 합이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모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xi의 분산도 모두 다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하고 그렇죠? 그러면 n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을 n 제곱으로 나눠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바로 x바의 분산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평균 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임의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요. 그러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x바는 다양한 값을 가지는데 x바의 평균은 모평균, x바의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표본의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바의 분포의 중심은 모평균 μ가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x바의 표준 편차는 x바의 분산에 루트 씌운 거죠. 즉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루트 씌운 것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결국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과 같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1호부터 표본 평균의 변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즉 모집단의 변동과, 그렇죠? 모집단의 변동과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집단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x바의 변동도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x바에 대한 그 신뢰성, 그 정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x바의 표준 편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n이 100일 때는 x바의 표준 편차가 10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그쵸? 모 표준 편차의 10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x바의 표준 편차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x바의 표준 편차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0으로 가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 123페이지에 나와 있었네요. 자, 123페이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씩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추가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정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리 다시 한번 써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분포일 때 그로부터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뽑았다면 x바의 평균은 뮤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정규 분포 가정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즉 정규 모집단이라면 이 말이에요. 다시 쓸까요? x가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그러면요. x바는 어때요?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바로 표집 분포입니다. 자,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표본의 평균 x바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경우에 x바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바를 표준화 시켜보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것은 x바가 정규 확률 변수니까 x바를 표준화 시키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x바의 분포. x바의 분포는 평균 뮤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입니다. 언제?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일 때. 자, 그때 x바의 분포는요. 만약에 n이 100이면 이래요. 그러고 n이 25이면 n이 적으면 분포는 더 펑퍼짐해집니다. n이 충분히 크다면, 그쵸? n이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돼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x바의 분산인 n분의 시그마 제곱은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에는 뮤나 x바가 똑같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말할 것도 없죠. 왜? 모집단이 이만한데 표본이 이만할 때는 사실상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x바하고 뮤하고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즉 평균이 크기가 모집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x바나 뮤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일치해 가는 성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x바를 가지고 모평균 뮤를 추론할 때 있어서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평균도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x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것이다. 그쵸? 모집단의 분포가 좌우 대칭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면서 시그마가 한 이 정도쯤 되는 요런 예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은 무리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임의의 모집단이지 이러한 정규 모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의의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봉우리가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모양의 분포를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의의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자, 얼마나 커야 되냐면 보통 30 케이스 이상인지를 체크한대요.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x바는 임의의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뽑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하는 아주 중요한 정리,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식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모집단은 임의의 모집단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x가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균 뮤, 시그마 제곱. 그러나 정규 분포는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로부터 크기 n인 랜덤 샘플을 뽑을 때 n을 충분히 크게 뽑아주면 x바가 그렇죠? 우리는 x바의 평균은 뮤,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런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바가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합니다. 뭐 때문에?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수렴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책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렇죠? 모집단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실질적으로 30 케이스 이상이면 대부분 정규 근사는 잘 들어맞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이 표집분포 이론이 처음 딱 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5개 주어졌을 때 평균값을 딱 계산해내고 이렇게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모수를 안다고 가정하고 또 표본 통계량의 분포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개념이니까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사실 한번 우리 책에서 등장했던 적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할 때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어떤 n개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로부터 어떤 속성을 가지는 확률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속성을 가지는 사람의 개체수를 즉 성공의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우리 그럴 때에 X가 따르는 분포를 바이노미얼 N, P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이때 이 y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y라고 돼 있으니까 이 y. 자, 이때 이 y는 베르누이 시행을 총 n번 반복 실시했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x1, x2, xn, 즉 n번을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의 합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 자, 찬성하느냐 1, 반대면 0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라지 피햇은 총 응답자 수 중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찬성하는 사람의 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총 응답자는 n이고 n명 뽑았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 즉 y라는 성공의 횟수,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결국 0과 1들의 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즉 xi들의 n개 xi들의 합이 바로 y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쓸까요? n분의 xi들의 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인데 표본의 비율을 구하는 공식과 사실상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자, x가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은 p, x의 분산은 성공률과 실패율의 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로부터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을 뽑아요. 자, 모집단은 정규 모집단입니까? 아니에요. 임의의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n을 충분히 크게 해준다면 이때는 n과 p의 곱이 5 이상이면서 n과 1-p의 곱도 5 이상인가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이 충분히 클 때에는 그로부터 얻은 표본의 평균인 라지 피햇이 그 평균은 모 비율 p 그것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피햇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은 p, 분산이 n분의 p 1-p이죠. 자,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는 근사 정규 확률 변수 라지 피햇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표본의 비율 A 분포, 이것을 우리가 표본 비율의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표본 비율의 표집 분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표본의 분산에 대한 분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 127페이지네요.
자, 우리 X바는요, 아까 어땠어요? X바는 정규 모집단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평균 뮤 그리고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랐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규 모집단이 아니면서 n이 충분히 크다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뒤에 평균과 분사는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비율 라지 ps는요. 표본의 비율 라지 ps는 그 주어지는 모집단의 세팅이 다를 뿐이지 결국 표본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나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가지는 성질을 다 갖는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 분포, 이산적인 확률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형 분포인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기 위해서는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이 표본의 비율은 n이 충분히 끌 때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했습니다. 표본의 평균은 모 비율, 그쵸?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 표본 비율의 분사는 n분의 p, 1-p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량에 대해서 지금 분포를 살펴보고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그 다음 하나 남았죠? 지금 표본 분산의 분포. 자, 표본 분사는요, S제곱은 단독으로 어떤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비율과 달리 S제곱에는 어떠한 식을 좀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게끔 하는데요. 먼저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란 자, 이렇게 씁니다. 카이 제곱 이렇게 써요. x 제곱 아닙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이 k개 있을 때 이것이 서로 독립이라고 합시다. 자, 그때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을 제곱해서 더한 제곱합이 바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가지는 자유도가 몇 개의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합을 더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의 자유도는 바로 K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제곱은 제가 조금 전에 단독으로 어떤 예쁜 분포를 못 따르기 때문에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눠서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 책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수학에서 테크닉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테크닉으로 똑같은 것을 더해주고 빼주는 테크닉을 써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S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xi에다가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뒤에 n-1로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n-1 곱하기 나누기 시그마 제곱 곱하기 n-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제곱. 자, 복잡한 이 식이 다행히 n-1이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시그마 제곱분의 xi 빼기 x바의 제곱 합입니다. 그쵸?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은 앞으로 빼고 xi 빼기 뮤 마이너스 x바 플러스 뮤 이렇게요. 됩니까?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식과 같은데 등호가 성립하는데 어떻게 해요? 뮤를 한번 빼주고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뮤를 한번 더 해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포 따르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거를 a, 요거를 b 해서 a-b의 완전 제곱꼴이니까 이거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꼴로 바꿔 쓸 거예요. 자, xi 빼기 뮤의 제곱 마이너스 2 x바 빼기 뮤 곱하기 xi 마이너스 뮤 순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바 빼기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 하는 요 더 서메이션이 하나 이렇게 다 각자 씌워집니다. 자, 씌워볼게요. 이때는 하위 첨자 i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에만 영향을 받아요. 자,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의 전체 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i라는 하위 첨자는 이 항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빼기 2x바 빼기 뮤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가요.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 그 다음에 여기는 하위 첨자에 걸리는 게 전혀 없죠. 자, 이럴 때는 어때요? n번 더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n x바 빼기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식의 전개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i는 1부터 n까지 xi의 합에다가 n뮤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왜? 뮤는 상수니까 상수를 n번 더 해준 것도 더해주면 n뮤가 되죠. 자, 우리 알다시피 x바는 자, 여기 쓸게요. x바는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xi의 합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n을 곱해주면 nx바는 xi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느냐? nx바와 같아요. nx바 빼기 n뮤는 무엇과 같습니까? nx바 빼기 뮤와 같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 전체 제곱 빼기 2n x바 빼기 뮤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n x바 빼기 뮤의 제곱 n x바 빼기 뮤의 제곱을 두 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주면 한 번만 빼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의 전체 제곱 빼기 n x바 빼기 뮤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분의 xi 빼기 뮤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잘 봅니다.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됩니까? 그쵸? 루트 n분의 1 분의 1이 루트 n이죠. 그것의 제곱이 n이니까. 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자, 우리 이거 많이 본 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본 식이죠. xi는 그죠? 우리가 어땠어요? 정규 모집 다닐 때 미우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니까 xi를 표준화하면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x바는요. x바는 정규 모집 다닐 때 어때요? 그쵸? 미우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x바도 표준화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얘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합이 n개 더해지고 여기는 한번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 하나의 제곱합이 빼진 형태니까 결국 표준 정규 확률 변수 n-1개의 제곱합의 형태가 되며 이것이 따르는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본 분산의 분포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못 따라서 n-1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면 비로소 자유도 n-1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통계량이고 통계량의 분포가 바로 표집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2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수식 증명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다른 통계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통계는 에이스!